2022년 가을 서울 근교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에는 다시 한번 오래된 사건이 짧게 언급되었다. 2012년 실종된 윤서준 군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단 몇 초의 보도였지만 이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이지원의 아침은 멈췄다. 사건 발생 후 정확히 10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냉장고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서준이 없어진 그날 이후로는 시간도 계절도 식사도 의미가 없었다. 10년 전 서준은 8살 생일을 맞아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초코 케이크, 어른들이 마련한 작은 게임들, 친구들의 웃음소리, 평범하고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였다. 이지원은 잠깐 음료수를 가지러 집에 들렀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CCTV, 드론 수색, 주민 탐문, 경찰견 투입, 무엇도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단 5분 사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 이지원의 삶도 그 순간 함께 사라졌다. 처음 몇 달간은 전국 언론이 매일같이 보도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서준이를 찾습니다 전단지가 퍼졌고 사람들은 동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에 관심을 돌렸고 기사는 점점 줄었고 결국 사라졌다. 이지원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직장은 휴직이 아닌 퇴직으로 바뀌었고 전화기는 무음이 되었다. 집은 조용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하루하루 그녀는 어디선가 서준이가 살아있다는 희망만으로 버텼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하게 연락을 계속해온 이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 김소영이었다. 소영은 늘 꾸준했다. 명절마다 연락했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를 보내왔으며 분기마다 한 번씩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리고 올해 10월 초 소영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 대학로에서 플리마켓 열리는데 같이 갈래? 그냥 사람들 구경만 해도 좋아. 바람도 쐬고. 이지원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 몇 시? 그날은 맑았다.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기 시작하는 초가을 날씨였고 대학로 거리에는 계절 특유의 활기가 있었다. 플리마켓은 생각보다 컸고 각양각색의 물건이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은 이지원에게 낯설고 무거웠다. 하지만 소영은 옆에서 천천히 그녀의 걸음을 맞춰주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시선을 물건들 위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멈춘 한 테이블, 헌책들과 오래된 장난감들 그리고 작은 전자기기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지원은 그걸 봤다. 빨간색 네오지오 미니 게임기. 그녀는 한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도 익숙한 색깔,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그려진 하얀 고양이. 서준이가 직접 그려 넣었던 캐릭터였다. 어릴 적에 늘 스케치북에 그리던 그 고양이, 마커펜으로 그렸고 지워지지 않게 투명 테이프로 덧붙였던 기억까지 선명했다. 설마, 이지원은 속으로 되뇌었다. 세상에 같은 기종의 같은 색 게임기는 많지만 저 고양이 그림까지 같은 건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무언가 차가운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10년 전 그날 서준이 집에서 게임기를 들고 나가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안 뺏길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거야. 테이블 뒤에는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약간 흐릿한 눈빛, 주름진 얼굴, 단정치 못한 점퍼.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이지원은 조용히 게임기를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이건 서준이의 것이었다. 확신은 확신이 아닌 본능처럼 강하게 밀려왔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아들의 물건을 기억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휘몰아쳤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고 손길이 빨라졌고 게임기를 가방에 넣으려 했다. 이지원은 당황했고 소영이 다가왔고 말들이 오갔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공기가 바뀌었다. 노인은 언성을 높였고 결국 경찰 불러라는 말이 나왔다. 이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건 제 아들의 것입니다. 10년 전 실종된 아이예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모두의 신분을 확인했다. 이지원은 경찰에게 아이의 이름, 사건 번호, 당시 담당 형사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해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전출된 상태였지만 서류는 남아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게임기를 압수 증거물로 삼기로 했고 이지원에게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재조사 요청 가능합니다. 플리마켓의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이지원은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그날 그녀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현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이지원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게임기 생각뿐이었다. 경찰이 가져간 그 물건이 진짜 서준이의 것이라는 확신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담당 형사를 연결하려고 요청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연결된 형사의 목소리는 젊고 낯설었지만 대응은 성실했다. 게임기는 현재 증거 보관실에 있으며 과거 실종 사건 기록과 처허 중이라고 했다. 다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로 통화는 끝났다. 기다림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에 닿을 듯한 증거가 있었다. 이지원은 다시 연락을 받은 친구 김소영과 만났다. 둘은 어제 일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소영은 여전히 냉정했다. 어쩌면 다른 아이의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지원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손의 기억이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형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며 이지원을 불렀다. 소영과 함께 도착한 경찰서. 그곳엔 중년의 형사 오재혁이 있었다. 이름을 들은 순간 이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사건 초 2년간을 맡았던 형사였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갔지만 이지원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형사 오재혁은 짧게 인사한 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임기와 관련된 과거 기록을 확인했고 사진 속 장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정확한 감식 결과는 아직이지만 이지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게임기를 판매한 남성 강명호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는 퇴직한 경비원이었고 현재는 무직 상태였다. 하지만 의외의 단서가 발견됐다. 강명호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에 등록된 아들 삭 강대연의 이름이었다. 과거 몇 차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현재 실거주지 불분명. 더 주목할 점은 2013년 부친 명의로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구입한 후 실거주 흔적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그 주소를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원은 차량에 동승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형사 오재혁은 이를 수락했다. 차량이 출발하자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소영은 옆에서 조용히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고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외곽으로 갈수록 풍경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10년 전 서준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그 시선이었다. 주소지에 도착한 경찰은 정문을 조용히 확인하고 주변을 살폈다. 건물은 외관상으로는 사람의 출입이 없어 보였다.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있었고 우편함은 가득 찬 고지서들로 무거워 보였다. 형사들은 신중하게 출입 절차를 밟았고 건물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가구, 곰팡이 냄새, 쌓인 먼지들. 하지만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한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하는 일반적인 창고처럼 보였지만 구석에는 철제문으로 막힌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잠금 장치는 오래되어 있었지만 손때가 짙게 묻어 있었다. 경찰은 철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었다. 벽면에는 빽빽하게 노트가 꽂혀 있었고 바닥엔 작은 매트와 전등 그리고 오래된 모니터가 있었다. 모니터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케이블은 꽂혀 있었다. 경찰이 전원을 연결하자 화면이 켜졌고 그 안에는 감시용 CCTV 화면이 재생되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지원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재혁 형사가 나와 그녀를 따로 불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에서 발견된 노트 중 하나에 서준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지만 단순한 기록 이상입니다. 이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감정이 안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경찰은 발견된 자료들을 수거하고 인근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형사 오재혁은 강대연의 행적을 다시 추적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 영상 속에서 최근 몇 주 내에 이 지하실에 출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영상 속의 남성은 눈에 띄게 말랐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엔 음식과 전자기기 부품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람 어제 플리마켓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근처 CCTV에서 같은 인물이 녹화됐어요. 본인이 맞다면 게임기를 직접 챙겨 나온 겁니다. 이지원은 심장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 게임기, 서준이의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나왔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강대현의 행적을 적기 시작했다. 수사는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10년간 멈춰 있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체포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다. 경찰은 강대현의 마지막 목격 장소와 차량 번호를 공유받고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한시라도 빠르게 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게임기를 갖고 있었고 폐건물 지하실에서 서준의 이름이 기록된 수첩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명백했다. 이지원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대현의 차량은 하루 전 서울 북부 노원구 인근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의 경로는 불분명했지만 같은 날 오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수사를 전환시켰다. 대학로 플리마켓을 다녀온 한 블로거의 게시물에 강대현과 닮은 인물이 배경에 흐릿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대학로 인근의 CCTV를 확보했고 그 인물이 실제 강대현임을 확신했다. 그는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장난감과 박스를 넘겨주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대상을 특정하긴 어려웠지만 영상에 등장한 녹색 폭스바겐 차량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등록된 명의는 없었지만 비슷한 차량이 여러 차례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차량 탐색에 나섰고 동선 분석을 통해 최근 자주 등장한 위치를 추적했다. 그 사이 이지원은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게임기를 직접 가져온 인물이 강대현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과거 자신이 소유한 지하실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녀의 심장은 점점 조여왔다. 만약 그 지하실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곳에 서준이 머물렀던 흔적이 더 있다면, 그리고 그 흔적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모든 가능성은 공포와 희망 사이를 오갔다. 몇 시간 뒤 경찰은 강대현의 차량을 발견했다. 성남의 한 재개발 예정구역에 세워져 있었다. 인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낮에도 자주 차량이 이동했고 저녁 무렵이면 늘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의 폐창고와 건물들에 대한 정밀 수색을 준비하며 감시 카메라와 비상 인력을 투입했다. 동시에 강대현에 붙인 강명호에 대한 조사가 재개되었다. 그는 처음 조사받을 당시 이지원이 게임기를 알아보자 당황하며 물건을 숨기려 했다. 그 행동이 수상하다는 판단하에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강명호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경찰이 폐지된 주소지의 지하실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자 반응이 변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10년 전 아들이 사라졌을 때도 이미 강대현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했다. 청년 시절부터 현실과 환상을 혼동했고 가끔 아이들과의 접촉을 기이하게 집착했다고도 말했다. 몇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자발적인 퇴원 이후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자신 몰래 집에 다녀간 흔적이 있었고 플리마켓 물건도 종종 사라졌다고 털어놓았다. 이 진술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줬다. 강대현은 단순한 장난감 수집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수사는 다시 속도를 냈고 결국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 밤 경찰은 그의 행적을 쫓아 남양주의 한 외곽으로 향했다. 그곳은 주소지가 등록되지 않은 빈 창고였고 창고 뒤편에 조그마한 언덕 너머의 윗집이 주요 대상이었다. 창고 근처에서 강대현의 차량이 멈췄다는 정보와 함께 경찰은 출입도로에 감시를 배치했다. 동시에 수색영장을 통해 주거지 침입 허가를 받고 대기했다. 이지원 역시 현장에 동행했지만 그녀는 차량 안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조용히 접근했고 건물 내부를 정밀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 뒤편의 작은 집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은 이 움직임을 포착하고 진입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복수의 인원이 후문과 측면을 봉쇄하고 주요 출입구로 접근했다. 지붕 쪽 환기구를 통해 내부를 관찰한 결과 여러 명의 인원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특이한 분장과 소품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밤 경찰은 이 집에서 공포 콘셉트 파티라는 이름으로 불법 행사를 준비 중인 사람들을 검거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확실히 강대현이었다. 그는 분장을 벗지도 않은 채 경찰 앞에 섰고 체포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들고 말했다. 다 들켜버렸네. 동시에 창고 뒤편의 언덕 숲 근처에서 경찰은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접근을 시도하자 그는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진 듯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좀비들이 나타난다? 나가면 죽는다! 나는 안 나갈 거야!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원의 온몸은 굳어졌다. 경찰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서준이일 수 있습니까?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그 이름이 다시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순간 그녀는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잃어버린 시간이 이 밤의 어둠 속에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현장은 빠르게 통제되었다. 경찰은 강대현과 함께 있던 5명의 참가자를 긴급 체포했고 이들은 모두 좀비 분장을 한 채 당황한 얼굴로 줄줄이 호송되었다. 현장에서 수거가 된 소품들과 기획 문서들에는 가상 종말 생존 체험, 좀비 몰입 파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전부 자신들은 단순한 이벤트 참가자일 뿐 누구도 아이나 실종 사건에 대해선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였다. 창고 뒤편 숲속에서 발견된 청년이 경찰을 향해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세상은 끝났고 좀비들이 사람을 실험에 쓰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달라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의 공포 상태였고 상황 인식 능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경찰은 의료팀을 호출했고 이지원은 대기 차량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녀가 숲속에 들어서자 그 청년은 여전히 땅을 응시한 채 떨고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대화는 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조차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청년은 극심한 불안을 보이며 손을 뿌리치고 웅크린 자세를 풀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한 약물 투여를 논의했고 이지원은 이를 듣고서 곧장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청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서준. 그리고 다시 한번 서준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3번째 부를 때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의심과 혼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죽었는데, 좀비가 다 먹었는데. 이지원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는 살아있어. 매일 널 찾고 있었어. 짧은 침묵이 흘렀고 청년은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 윤서준. 의료진은 서준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취하며 들것에 실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마약성 환각제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즉시 압수된 파티 준비물과 음식물, 약병 등을 조사했고 한 병에 라벨이 지워진 작은 유리병에서 환각 성분이 검출되었다. 정황상 강대현이 서준에게 장기간 약물을 투여해 공포심을 조작한 정황이 짙어졌다. 강대현은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준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망했고 정부는 좀비에 감염된 국민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으며 자신은 서준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낸 유일한 보호자라고 반복했다. 진술은 명백한 망상에 기반한 내용이었다. 조사관들은 그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넘기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며 동의 없는 약물 투여 및 아동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시간 이지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료진은 서준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으며 의식은 명료하지만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고 진단했다. 약물 반응 검사 결과 그가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각제는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피일링3이라는 합성 약물로 밝혀졌다.
이 약물은 몰입 환각과 현실 왜곡, 심한 경우엔 기억 혼란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높았다. 서준은 약물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고 병원은 안정제를 투여한 뒤 집중 관찰실로 옮겼다. 이지원은 아들이 잠든 옆자리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도 반응은 없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의 체온을 다시 느끼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사 우재혁은 병원을 방문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강대현에 붙인 강명호 씨 다시 진술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이번엔 저도 동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진행된 진술조사에는 강명호가 다시 출석했다. 그는 전날보다 말수가 줄었고 시선을 피한 채 앉아 있었다. 형사는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다. 아드님이 지하실에서 장기간 한 아이를 감금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했다. 그러다 이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게임기요. 당신 아들이 들고 있던 거. 그게 제 아들의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걸 숨기려 했죠. 왜 그랬습니까? 강명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대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단순한 집착이라고 생각했지 진짜로 아이를 데려간 줄은? 그는 자신이 과거 아들의 컴퓨터에서 어린이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당시엔 우려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발견되지 않아 눈 감았다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고. 그리고 이번에도 플리마켓에서 게임기를 꺼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경찰에 알리는 대신 숨겼다고 했다. 내가 그때 바로 말했다면. 강명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이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회도 사과도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없었다. 중요한 건 서준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분명했다. 서준은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다. 초기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빛은 항상 주변을 경계했다. 의료진은 그에게 심리적 안정과 약물 해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 의사인 최민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다. 말없이 앉아 있더라도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곁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서준은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와 환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세상이 망했다고 믿고 있었고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형 덕분이라고 반복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은 곧 강대현이었다. 그의 머릿속엔 강대현이 구원자이자 보호자였다. 현실에서의 혼란과 상처는 강대현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대체되어 있었고 그 환상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의료진은 그가 장기간 갇혀있던 환경, 반복된 이야기 주입, 그리고 환각제 투여로 인해 강력한 신념 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그가 진심으로 믿는 세계였다. 이지원은 그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들이 진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수사팀은 강대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갔다. 그의 진술은 일관되었지만 비정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준을 구한 인물이라며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좀비로부터 숨길 장소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서준을 우연히 공원에서 보았고 저 아이가 예전부터 내 동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관찰했고 기회를 엿보다가 생일 파티 당일 아이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데려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서준을 데려간 후 자신이 따로 확보한 집 지하실에 아이를 가뒀다. 아이에게는 세상이 좀비에 의해 파괴되었고 가족과 친구들 모두 감염되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후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신만이 유일한 생존자이며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줬다. 처음에는 아이가 울고 반항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고 말을 믿기 시작했다고 했다. 강대현은 서준에게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고 직접 만든 동화책과 영상 자료를 활용해 사후 생존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아이는 점차 외부에 대한 공포를 내면화했고
세상은 위험하다는 신념이 생겼다. 강대현은 그때부터 아이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대신 자신이 준비한 환경 안에서만 살아가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준은 점차 외부로 나가고 싶어 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생겼고 책이나 영상에서 본 현실과 자신이 겪는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강대현은 환각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아이에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파티 직전 며칠간은 고용량을 투여했고 주변 사람들에겐 서준이 단순히 연기를 맡은 참가자라 소개했다. 파티 준비는 철저했다. 좀비 분장을 한 친구 가짜 피, 비명 효과음, 조명 장비까지 모든 건 서준이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은신처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했다. 아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도망쳤고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진술과 확보된 영상, 채팅 기록 등을 종합하여 강대현을 감금, 아동학대,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가자였던 친구들은 모두 조사받았다. 대부분은 파티의 성격이 단순한 몰입형 공포 체험이라 믿고 있었고 서준이 실종 아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한 후 형사처벌보다는 참고인 수준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의 흐름이 정리되자 형사 오재혁은 이지원을 다시 찾아왔다. 그는 서준에게 남겨진 상처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의 회복이라 덧붙였다. 이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서준의 반응에 변화가 생겼다. 갑작스럽게 형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다. 의료진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형은 지금 멀리 갔다. 서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형은 진짜 사람 맞아? 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신이 봤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가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꿈이었다고 했다. 이지원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이제 첫 문이 열렸다. 서준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문 밖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지원이 10년 동안 꺼뜨리지 않고 지켜낸 희망이었다. 서준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이지원은 형사 오재혁에게 연락을 받았다. 수사팀이 강대현의 노트북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채팅방에 자주 등장하는 닉네임 하나가 자꾸 신경 쓰여요. 토니 95라는 사용자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파티 기획이나 소품 준비에 깊게 관여된 인물이에요. 수사팀은 IP 추적을 통해 해당 인물이 서울대학로의 다크 딜라이트 파티 에몰리움이라는 할로윈 전문 용품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전과가 있는 청년으로 2년 전 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형사는 이지원에게 직접 동행하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다. 가게에 도착한 이지원과 형사는 직원에게 접근했다. 젊은 남성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형사증을 제시하자 곧 진지하게 응했다. 형사는 채팅방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터니 95가 본인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남성은 시선을 돌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실종자였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무서운 티창비 준비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대현이라는 고객이 자주 와서 무대 소품과 가면, 조명 장비 등을 사갔다고 한다. 어느 날은 채팅방을 함께 만들자고 했고 실제처럼 보이는 공포를 위해 조언을 요청했다고 했다. 저는 단순히 이 사람이 무대 연출하는 줄 알았어요. 가끔 파티 기획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형사는 그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직원은 두려운 표정으로 모든 메시지 기록과 채팅 로그를 넘겼다. 그중 한 대화가 이지원의 눈에 들어왔다. Surprise for Nathan이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Nathan이라는 이름, 그거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어요. 형사는 즉시 해당 대화를 캡처하고 메신저 로그를 서버에 요청했다. 대화에는 파티 준비 일정, 장비 운반 계획, 그리고 장소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형사는 수사팀에 연락해 주소 확인을 지시했고 해당 장소는 남양주 외곽의 한 오래된 별장이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강명호였고 15년 전 가족 소유로 구입된 후 방치된 건물이었다. 강명호는 경찰 연락을 받고 그 장소는 버린 지 오래다. 아들한테 열쇠를 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대현이 이 별장을 몰래 사용해왔다는 가정하에 수색을 준비했다. 이지원은 현장 동행을 희망했고 형사는 이번에도 그녀에게 동승을 허락했다. 차량은 조용히 남양주 외곽으로 향했다.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고 주변엔 가로등도 희미해졌다. GPS에 찍힌 마지막 위치는 좁은 비포장도로 끝자락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차량 여러 대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녹색 폭스바겐도 있었다. 이지원은 숨을 죽였다. 수사팀은 무장을 갖추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정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안에서 음악 소리와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사팀은 즉시 진입을 시도했고 동시에 뒷문과 측면을 차단했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경찰이 진입하자 내부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몇몇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대부분은 좀비 분장을 한 상태였고 소품이나 마약류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뭔가를 감추려는 움직임은 분명했다. 형사 오재혁은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창고와 연결된 뒷문에서 이지원이 언급한 지하실과 유사한 구조의 공간을 발견했다. 한쪽 벽엔 전선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고 그 끝엔 CCTV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감식팀에 전달했다. 방 구석에 놓인 상자들 속에는 유치한 손글씨의 노트가 가득했고 그중 한 권엔 Nathan's Tasks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일기 형식으로 쓰인 내용엔 강대현이 서준에게 시킨 일들, 외부 위험 요소에 대한 허구 정보, 그리고 좀비 출몰 예상 시각각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같은 시간 형사는 뒤편의 숲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수색팀이 이동했고 그곳에서 불규칙한 호흡 소리와 바스락거림이 들려왔다. 서준이었다. 그는 혼자 웅크린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형은 어디 있어? 밖은 위험해? 안 나가? 좀비가 있어?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연락을 받은 이지원이 다가갔을 때 서준은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준비했고 이지원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서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제야 서준은 느리게 눈을 떴다. 그녀를 바라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고 입술을 진짜야? 진짜 엄마야?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야. 이제 끝났어.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잡았다. 경찰은 곧장 의료팀을 불러 응급차로 이송했고 이지원은 그 옆에 함께 탑승했다. 그날 밤 서준은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고 검사를 위해 정신건강응급병동으로 입원 조치되었다. 형사 오재혁은 현장 감식을 마친 후 이지원에게 말했다. 아이를 구해낸 건 어머님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료진과 함께 회복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준이와 함께. 병원 응급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서준은 여전히 진정제의 영향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지원은 의자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호흡, 약간 말라있는 입술, 수액이 꽂힌 팔.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흘렸다.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만은 명백했다. 아들은 살아있었다. 그 사실 하나로 이지원은 지난 10년의 공허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사 오재혁은 병원을 찾았다. 감정을 눌러 담은 얼굴로 이지원을 불렀다. 별도의 회의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형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강대현, 자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혼란스럽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지원은 숨을 고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강대현은 2012년 서준의 생일 파티 당일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21세였고 대학을 자퇴한 뒤 집에서 은둔하던 중이었다. SNS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동네 아이들의 생일 파티 정보를 수집했고 반복해서 관찰했다. 서준은 그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대상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 아이가 자신과 전생의 형제였던 존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일 서준은 짧은 시간 홀로 남겨졌고 강대현은 그 틈을 이용해 아이에게 접근했다. 처음엔 비밀 임무 게임이라며 접근했고 아이는 호기심에 따라 나섰다.
인근 공원 가장자리에서 준비해둔 차량으로 데려간 후 차 안에서 수면 성분이 포함된 알러지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남양주의 별장으로 이동시켰다. 강대현은 그 이후로 아이를 지하 공간에 가두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켰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공포와 환상, 그리고 반복이었다. 매일같이 밖은 좀비에게 점령당했다. 세상은 끝났다. 엄마는 이미 감염됐다는 식의 허구를 주입했고 시각 자료와 음향 효과까지 동원해 몰입감을 조성했다. 이지원은 말을 잃었다. 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 몇 개월은 저항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준이는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현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고 외부와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준이 바깥을 궁금해하거나 나가고 싶어 할 때면 좀비 분장을 한 친구들을 동원해 공포 체험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이번 파티 역시 그 연장선상이었다. 더 정교하고 더 압도적으로. 다시는 바깥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이지원은 이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했던 이유, 낯선 사람을 믿지 못했던 이유, 엄마는 죽었다고 말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것은 단지 감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을, 기억을, 정체성을 뒤바꾼 완전한 조작이었다. 형사는 또 다른 인물, 강명호의 진술을 전했다. 그는 아들이 과거부터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보여왔고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게임기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의심이 구체화되지 않아 넘겼다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수사는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대현은 기소되었고 정신감정 절차와 병행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자였던 젊은이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되었고 소품점 직원 토니는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서준이었다. 병원에서는 서준을 위한 전문 치료팀이 구성되었다.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함께 붙었다. 아이는 아직도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환상 속 세계와 실제를 혼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이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밖에 나가면 좀비가 기다릴 수도 있어. 정말 없어? 그 말에 이지원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없어. 엄마가 매일 확인했어. 그리고 너를 찾느라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어.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럼 나도 돌아가도 돼? 그 순간 이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만에 대답했다. 응, 돌아와. 엄마가 여기 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준은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질문이 생기고 무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이지원은 그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 회복은 빠르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꿨다. 몇 주가 지나자 서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말들을 할 때가 있었고 악몽에서 깨어날 때는 땀에 젖어 울기도 했지만 낮 동안은 대체로 조용했다. 병원에서는 그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놀이치료와 미술치료가 병행되었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서준이 이제 이지원을 엄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처음엔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대화와 기억 속 단편들이 이어지며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예전에 노래 불러줬었지? 이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응, 너 잠 안 올 때마다 불러줬잖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 노래 기억나? 조금은. 그날 밤 이지원은 그가 잠든 옆에서 조용히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한 음절, 한 구절. 다시 이어진 그 멜로디 속에서 잊힌 시간들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듯했다. 며칠 후 주치의 최민우 교수가 이지원과 면담을 가졌다. 신체적인 건강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특히 신뢰 형성과 외부 자극에 대한 적응은 천천히 이뤄져야 해요.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급하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저 하루하루 아이와 함께 걷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서준은 차차 병원 밖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이지원은 그의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함께 돌았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진짜 괜찮은 거야?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세상은 여전히 여기 있고 너도 그 안에 있어. 그날 저녁 병원에서 마련한 상담실에서 마지막 심리평가가 진행되었다. 서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담당 심리사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한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야? 서준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엄마 옆. 그 말에 이지연은 눈을 감았다. 아무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대답 하나로 모든 고통이 의미를 되찾는 듯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퇴원 절차를 안내했다. 의료진은 집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조건으로 퇴원을 허가했다. 이지원은 강남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고 서준을 위한 공부방과 미술 공간을 마련했다. 학교 복귀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지만 서준은 홈스쿨링과 놀이 기반 학습을 천천히 시작했다. 형사 우재혁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 조용한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이지원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때로는 증거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니까요. 이지원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올 무렵 서준은 벽에 달력을 붙이고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지원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내년 생일엔 뭐 하고 싶어? 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냥 조용히 케이크만 같이 먹자, 엄마랑. 그 말에 이지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엄마가 직접 구울게. 그날 밤 서준은 일기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은 엄마랑 밖에 나갔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근데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다. 조금 행복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서준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누구도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과거에 눌려 살아갈 필요도 없다. 서준은 지금 매일을 배우고 있었다. 웃는 법, 묻는 법, 누군가를 믿는 법. 그리고 이지원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다시 사람답게 숨쉬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른다. 이건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은 엄마의 시간이었다. 끝까지 기다린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은 믿음, 그것이 결국 아이를 세상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언젠가 다시 돌아올 희망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매일 그 희망을 품고 일어났고 결국 그 희망이 나를 다시 아이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하루를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다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누군가를 지켜내는 유일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는 용기를 떠올리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공감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